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병신과 모조리 본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 내부 이야기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외부 얘기로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형이 바꿔놓은 소설 결말 부분을 읽으면서 동생은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체로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비로소 산나라에 계시건 저녁상, 산나라에게 기다리고 계신 아주머니를 의식했다. 자,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의식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형의 소설에 빠져있죠. 몸을 씻은 다음 상 앞에 앉아서 아주머니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러나 그건 괴념할 필요가 없다. 괴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자, 소설의 마지막에서 형은 퍽 서투른 흔적을 보였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얼굴로 연필로 그린 듯한 강한 선으로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그린 듯한 강한 선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형은요, 자신의 그 얼굴의 모습을 되찾았죠. 그동안 비정한 폭력에 저항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을 완전히 덜어내고 본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이것이 동생에게는 꽤 충격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형이 낮에 와서 자기 그림에 구멍을 내버렸죠. 손가락으로 뚫어버렸죠. 그 그림을 찢은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바꾼 그 결말이 너무 형이 볼 때는 형편없는 결말이었죠. 네, 기껏해야 김밀병을 죽이는 그런 결말은 형으로서는 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내일부터 병원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지도 이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형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동료를 누굴 죽이고 탈출했는지 얘기를 정확하게 안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김일병이 아니라 오감모를 죽이고 탈출할 수 있었다는 그 수수께끼도 다 풀렸죠. 나는 저녁상을 물리고 담배를 피우물고 마루에 걸터 앉았다. 형님은 소설 다 끝내놨지요?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저 그런 것 같았어요. 여자들의 직감은 타고난 것? 마치 촉각이 예민한 곤충처럼 겪어보지 않고 피부로 다 알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한 일이군요. 알 수가 없어요, 형님은. 자, 누구의 말입니까? 형수의 말이죠. 형수가 자기 남편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왜 보였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대로 괜찮을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랬더니 형수가 도련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신도 알 수 없어요. 자기 남편이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도련님도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게도 모르실 때가 있나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으셨던가요? 이렇게 형수하고 대화를 하죠. 그랬더니 형수가 요즘 술 잡수시는 것 잡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아가씨에 대한 복수예요? 그 아가씨 누구죠? 혜인이죠? 혜인입니다. 자, 혜인이가 이제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실간다고 하니까 복수하려고 독하게 술 안 먹느냐. 아주머니는 복잡한 이야기를 싫어했다.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면 언제나 나의 꼬리를 끌어 잡아당겨, 즉 관련 없는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자신을 엉뚱하게 대화해서 그냥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형수의 화법이죠. 그랬더니 내가 귀찮아가지고 그 아가씨 오늘 결혼해버렸어요. 자, 형이 자기 그림을 망가뜨리면서 자기는 이제 혜인의 결혼식에 간다고 그랬죠. 형의 친구의 소개로 왔는데 사실 그 형의 친구 의사가 바로 혜인의 남편입니다. 사실 형은요, 동생하고 혜인이가 맺어지기를 바랬고요. 혜인이는 동생을 매우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무기력하게 혜인을 잡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하려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소설을 갖다가 자기가 김일병을 죽이는 쪽으로 바꿔놨으니 더더욱 동생이 좀 마음에 안 들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소설의 이제 결말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설의 결말 부분입니다. 결혼식이 조금 지났을 때 대문 열리고 형이 들어왔다. 나는 방에 누워 천장 보면서 형의 거동 하나하나를 귀를 쫓고 있었다. 형은 몹시 취한 모양이었다. 화난 짐승처럼 숨 씩씩거리며 아주머니 마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조금 뒤에 형이 다시 문을 열고 나왔죠. 그리고는 무슨 종이를 북북 찢어댔다. 무슨 종일까요? 궁금하죠? 성냥을 그어가지고 불을 붙여요. 태웁니다. 다시 노래 같은 소리를 내다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아주머니가 형의 곁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었다. 상상하고 있어요. 형 쪽에서 미리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술에 취한 형을 도와준 일이 없었다. 붉은 화광은요 불빛입니다. 밖에서 뭘 태우고 있죠? 창문에 비쳤다. 무엇을 태우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자, 뭘 태우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종이 찢는 소리 이따금 들렸다. 드디어 날 깨달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죠. 아주머니가 먼저 나를 보았다. 아무 표정도 없다. 형은 대돌에 타고 앉아. 대돌은 신발 벗어놓은 그 돌을 말해요. 원고 뭉치를 한 장 한 장 뜯어내 불에다 던져놓고 있었다. 원고 뭉치를 태우고 있었네요. 자, 어렵게 자신의 그 죄책감을 씻어내리기 위해서 소설을 써서 극복했는데 그 소설을 태우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한참 만에 형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비죽 웃고 있었다. 이때 웃음은 비웃는 거죠. 형은 다시 불 붙고 있는 온거지 쪽으로 얼굴을 돌려버렸다. 병신 새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자기 자신과 동생 모두 다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중얼거리는 거죠. 자기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소설이나 써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그런 태도. 동생은 또 사랑하는 여자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겠다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 태도. 그걸 싸다 봐서 모두 다 병신 새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형을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동생은 그건 나에게 한 말이었다. 여기서 나는 동생입니다. 형이 다시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의 귀여운 아가씨는 정말 널 싫어했니? 라고 물어보네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사실은 그 여자가 널 좋아했어. 네가 더 적극적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고 결혼하자고 말했으면 이미 너의 여자가 되어 있어서 오늘처럼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일 없었을 거야. 이 모자란 녀석아.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형님은 전상절합니다. 그래요. 얘기는 내가 말하고 싶지만 말을 안 한 겁니다.
즉 위에서 이 정말로 시련이 이 물음에 답변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전쟁 6.25 때 너무 상처가 심하신 분이군요 하고 말하려다가 그냥 참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여자가 날 싫어했어요. 그래서 떠났죠 뭐 이렇게. 그랬더니 형이 또 병신 새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도 병신이지만 나도 병신이야. 그 여자는 네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면 너의 여자가 되었을 거야. 오히려 네가 더 붙잡아 주기를 바랬을 수 있어.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이번에는 형이 손으로 연신이 말은 계속 원고지를 찢어 불에 넣으면서 눈은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여자를 붙잡지도 못하면서 그러고도 도망간 아가씨 얼굴을 그리고 싶어졌군. 자, 병신같이 그죠? 실물은 보내버리고 대신 그림이나 붙잡고 있으려고 했군. 비아냥거리죠? 나는 아직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과 나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번갈아 보고 있죠. 자, 그 다음 말 보세요. 다 소용없는 짓이야. 뭐가 소용없다는 거세요? 뭐가? 내가 소설을 써서 내 마음의 상처를 이기려고 하는 거나 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떠나가는 여자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잊으려고 하는 거나 사실 그건 다 그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 오해였다고 그랬네. 오해. 뭐가 오해? 그렇게 믿은 게 오해였다는 거야. 소설이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오해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까지 형은 소설 써가지고 그래도 그 부끄러운 마음을 좀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진짜 바라고 싶은 얼굴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뭔가 있었군요. 그죠? 그래서 나는 계속 참고 형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형에게 원고를 불태우는 이유를 이야기시키는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거기 있어! 호령을 했죠? 벌떡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껏해야 김일병이나 죽인 주제에 말 알겠죠? 동생이 이제 이렇게 썼죠? 동생이 쓴 소설 부분을 갖다가 빈정거립니다. 불쌍한 김일병이나 죽인 주제에 비정하고 잔인하고 참 부정한 놈은 손도 못 대면서 약한 놈만 죽이는 놈이 네가 진짜 그렇게 못난인 줄 몰랐다 그런 뜻이죠. 임마, 넌 이걸 모두 읽고 있었지. 불쌍한 김일병을.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널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했어. 너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 때문에 혜인이 떠난 거야. 너는 혜인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놈이야. 순서는 뒤범벅이었지만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형을 쏘아보았으나 그때 형도 나를 마주 쏘아보기 때문에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형은 눈으로 나를 쏘아본 채 손으로는 계속 원고를 뜯어 불에 넣고 있었다. 임마, 넌 머저리 병신이야. 난 머저리 병신이다. 머저리. 행동이 부족하고 극복의지도 없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아픔이 어디서 오고 어디가 아픈지조차 잘 모르는 그러면서도 계속 괴로워하는 너는 모절이다. 아, 그래서 제목이 병신과 모절이군요. 그죠? 병신 같은 형, 모절이 같은 동생. 형이 소리를 빽질렀다. 이 모절이야.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다는 듯이
넌 모조리가 분명해. 머리를 2번 끄덕이고 나서는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장난스럽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귀를 잡아당겨요. 귓속말 하고 싶은 거죠. 술 냄새. 아주머니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나 된 것처럼 속삭입니다. 넌 소설을 태우는 이유를 묻지 않는군. 너 이 소설을 왜 태우는지 왜 안 물어봐? 이런 뜻이죠. 너무나 정색을 한 목소리에서 형은 얼굴 보려고 했으나 귀를 계속 놓아주지 않으니까 얼굴 못 보죠. 그런데 너도 읽었겠지만 그거 내가 죽인 관모놈 있잖아. 오늘 밤 나 그놈을 만났단 말이야. 이거 충격이죠. 소설에서 죽였다? 관모를 죽이고 탈출했다? 그럼 이게 형의 진짜 픽션이었나요? 픽션이었군요. 그죠? 네. 형은 그렇게라도 소설을 써서 사실 관모를 죽이지 못하고 도망왔지만 그렇게라도 써서 자신의 그 쪽팔리는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치유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관모는 오늘 결혼식장에서 만났다는 얘기네요. 그리고는 잠시 말을 끊고 나를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 눈은 술에 젖어 있었지만 생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형은 이제 안심이라는 듯 큰 소리로 그래 이건 쓸모없게 되어버려.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소설입니다. 형이 썼던 소설 이 머저리 새끼야. 이거 소설입니다. 왜 쓸모없게 된지 알죠? 소설이라도 써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살아있잖아. 그죠? 네. 근데 여기서 형은요 마음에 더욱 옛날로 되돌아갔을까요? 다시 뭐라 그럽니까? 그 방관자적이고 그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은 이제 소설에 쓸모없게 됐다고 소설을 태우면서 이제 진짜 내가 현실에 관모가 살아있어? 그럼 진짜 내가 현실에 한번 당당하게 맞붙어 보겠다. 라는 행동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네. 현실적 대응. 대응의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소설을 태우는 것은 형에게는 보다 발전적인 태도인 거예요. 어차피 소설로는 한계가 있다. 그 관모놈이 버젓이 살아있다면 이제 관모랑 직접 맞닥뜨리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지를 집어 사그라드는 볼집에 계속 넣은 겁니다. 한데 이상하거든. 새끼는 관모예요. 그놈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것까지도 아는데. 불을 보면서 형은 계속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 놈을 아주 죽여 없애버렸으니 내일부터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일어서서 훌훌 나오려는데 그렇지. 바로 문에서 2걸음쯤 남았을 때였어. 야, 너 살아있었구나 하고 누가 등을 탁 치지 않단 말이야. 형은 나를 의식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게 관모놈 아니냔 말이야. 근데 놈이 그래놓고는 또 영 시치미를 떼지 않아. 미안하게 됐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왜 이런지 이해가 되세요? 그놈은 이 형을 알아본 겁니다. 근데 자기가 김일병한테 한 짓은 정말 같은 국군을 죽였다? 이건 이 군법회의에 가면 이건 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남자 동료를 자기네 성적 대상자로 삼았잖아요.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날까봐 얼른 도망간 겁니다. 두려워서 비실비실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이에 무서운 일 걸까? 하긴 너무 내가 무섭기도 하겠지. 어쨌든 나는 유유히 문까지 걸어 나왔어. 그러나 문을 나서는 도망을 쳤지. 도망을 쳤네요. 그러면서 놈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자, 여기서 다시 슬픔이 느껴지죠.
살아있는 관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소설을 써서 이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형이 옛날로 되돌아간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은 나머지 원고 뭉치를 마저 불집에 집어넣고 나서 힐끗 나를 보았다. 이 참새 같은 것은 뭘 듣고 있어? 썩 너의 굴로 꺼져! 이 대목이요. 참새 같은 것. 형이 동생을 지금 말합니다. 이 옹졸한 녀석, 이 비겁한 녀석, 너의 굴로 꺼져. 네. 굴은 뭔지 알죠? 네. 그래서 나는 방으로 쫓겨 들어왔어요. 자,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왔다. 형이 그래서, 그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마저도 쓸모없어서 불로 태우고 있는 그 형의 아픔이 진짜로 이해가 된 겁니다, 이제. 그 까지는 아픔은 형의 아픔이었을 거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아픔 속에서도 형은 이를 물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죠? 견딜 수 있었고 또 그 힘 때문에 형이 살아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 검고 무거운 것. 여기서는 온갖 부조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감모와 같은 온갖 부조리와 오감모와 같은 부조리한 형실. 네. 강자와 약자를 짚었고 불의가 정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이런 부조리한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형의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형이 불쌍하죠. 그렇다고 해도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형은 이제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형은 삶의 용기와 이제는 정면 대결을 하려는 그런 자세를 곧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형은 솔직하게 그걸 시인할 용기를 가졌어. 난 못난이야. 난 부끄러운 놈이야. 용기. 일단 인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관모의 출현이 착각이든 사실이든 간에 그죠? 그 현실에 순종해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관모놈이 사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걸 그대로 믿고 그것을 인정하면 나는 그래 못난 놈이야. 하지만 난 이제 싸워보겠어. 무엇보다도 형은 아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형을 지금까지 지켜온 그 아픈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만한 용기는 계속해서 형에게 메스를 휘두르게. 메스.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용 칼이죠. 메스를 휘두르게 할 것이란 말은요. 외과 의사로서 계속 일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무서운 창조력. 비록 약하고 비록 비겁하고 그렇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러나 왜 그런지 알죠? 형과 대비되는 자기를 얘기하려는 거죠. 여기서 나는 동생이죠. 나는 멍하니 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내 아픔은 어디서 왔느냐? 이걸 몰라요. 형은 6.25 전상자에서 아픔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픔만 있고 아픔이 오는 곳, 환부, 아픔 부분이죠. 어딘지 모릅니다. 혜인이가 편지에서 말하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다면 아픔도 없어야 할 건데 그럼 지금 당신 아프다고 말하는 엄살이냐?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있어요.
비로소 자신을 깊게 성찰하고 있네요. 좀 더 일찍 성찰이 이루어졌다면 혜인이를 붙잡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형을 덜 실망시켰을 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은, 그 나의 화폭은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이 났어요.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얼굴은 완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얼굴 그리는 거죠. 얼굴 그리는 거. 얼굴 완성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낭설이고 허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 나는 멀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마는 얼굴일지도 몰랐다.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미래가 좀 암담하죠. 나의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서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던 거예요. 명료한, 뚜렷하고 구체적인 얼굴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과 나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제 그 뚜렷한 얼굴을 갖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이 소설이 이제 마무리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한 시간은 작품 정리하고 기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또 한 강좌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